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분담금 6천억 원을 연체 중인 인도네시아가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주문한 잠수함 세척 계약도 없던 일로 하려는 정황이 일부 감지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기술 이전으로 만든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진 설명. 대우조선해양 기술 이전으로 만든 인도네시아 잠수함. 19일 CNBC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 PAL 조선소의 인사총괄국장 에티 수와르다니는 전날 하원 11분과위에 출석해 4에서 6번 함잠수함을 건조할 2차 사업 계약을 작년 3월 체결했지만 여태껏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총 12척의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하고 1차 사업으로 2011년 대우조선해양과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계약했다. 1번 함과 2번 함은 한국에서 건조해 인도했고 3번 함은 한국에서 만든 본체를 인도네시아 자바섬 수라바의 PAL 조선소로 가져와 조립한 뒤 작년 4월 진수했다. 인도네시아는 3번 함을 진수하면서 2차 사업으로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주문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PAL 조선소와 3척을 공동 건조해 2026년까지 인도할 계획이었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인도네시아 잠수함 1차 사업 3번 함 사진 설명.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인도네시아 잠수함 1차 사업 3번 함. 하지만 지금까지 계약금 납입 등 2차 사업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은 잠수함 1차 사업과 관련해 자막 능력이 90일이 안되고 기복이 있다며 실망감을 비추고 사업 수정을 지시했다고 지난 9월 현지 국방부가 전했다. 인도네시아 측은 잠수함 기술 이전이 가격 대비 부족하다고 주장했고 사양이 더 높은 잠수함을 원한다며 부정적 신호를 보냈다. 최근 들어서는 인도네시아가 대우조선해양과 잠수함 2차 사업을 하지 않기로 방향을 굳히고 터키, 러시아,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잠수함 계약 제의를 받았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이날 하원에서 에티 국장은 대우조선해양과 계약 취소에 관해 우리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취소 문서를 받은 것은 없다며 우리 경납고는 여전히 다음 잠수함 건조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KEFX 공동개발 사업과 대우조선해양의 2차 잠수함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고 있다. 두 사업 모두 한국이 먼저 계약 해지를 결정할 이유는 없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국 잠수함의 호의적인 인도네시아가 현대중공업 건조 잠수함 장보고함에 결함이 발생하자 대우조선해양과의 건조 계약 취소를 검토 중이다. 프랑스 유력 경제지 라트리뷰는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당국이 지난해 4월 대우조선해양과 맺은 10억 달러 규모의 잠수함 3척 건조 계약을 취소한다고 보도했다. 라트리뷰는 한국 잠수함에 결함이 발생해 이미 당국이 한국이 아닌 프랑스 잠수함 구입을 타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당국이 유력하게 보고 있는 잠수함은 프랑스 국영조선소 TCN이 제작한 디젤 잠수함 스콜피언 4대와 프랑스 나발그룹의 고인드 코르벳 2대이다. 매체는 인도네시아와 프랑스 정부 간 합의를 통해 잠수함 거래가 진행되며 인도네시아 당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구매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라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긴장 관계로 인해 국가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남중국해 근처의 전투 항공기와 군함 배치에 필요한 잠수함을 구입하는 데 있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잠수함에 긍정적인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주문 계약을 취소하고 프랑스 잠수함 구입을 검토한 데는 지난해 발생한 장보고 잠수함 부품 결함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1800톤급 잠수함 소넌1함서 소음 결함이 발생하면서 한국 잠수함의 안전상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티센그룹으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건조한 잠수함 1번함인 소넌1함을 2007년 12월 해군에 인도했다. 그러나 해군 측은 2011년 방사청에 소넌1함의 추진 전동기에 이상 소음이 발생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독일 티센크루프의 하도급 업체인 독일 기업 지멘스의 제조 부품이 제조 과정에서 파손, 추진 전동기에 소음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방사청은 2013년 12월 현대중공업에 추진 전동기 손상에 따른 수리 비용 등 200억 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듬해 현대중공업과 티센크루프를 상대로 공동으로 200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법원이 독일 추진 전동기의 부품 결함을 인정하면서도 계약 당사자인 현대중공업에 대해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 60억 원의 지급 명령을 내리자 한국조선소 건조 잠수함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평가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국내 조선소 중 대우조선과 잠수함 창정비 프로젝트를 이어오는 등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쌓아왔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인도네시아 해군의 1차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도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수주한 데 이어 지난해 4월 1400톤급 잠수함 3척 추가 수주에도 성공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수출하는 잠수함은 1988년 독일에서 기술을 전수받아 건조한 장보고 I급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 개발 끝에 독자 개발한 국내 최초의 수출형 잠수함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건조 장보고함의 독일 부품의 결함으로 한국 잠수함의 신뢰도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계약 진전 여부는 지켜볼 사항이라고 밝혔다. 진해 해군작전사령부는 잠수함 부대가 있는 곳이다. 작전사의 계류 부두를 빠져나와 수심을 확보한 잠수함은 불과 수분 만에 수면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슈퍼파워에 맞설 수 있는 구전단의 U-209급 잠수함이 작전 항해에 들어간 것이다. 해군이 세계 2위의 전력을 가진 해상자위대의 수상함으로 맞서기는 불가능하다. 잠수함이 대항 가능한 유일한 무기 체계다. 구전단의 전력에 강력한 힘을 실어줄 자기 잠수함 U-214급은 설계와 기술을 독일 하대배 조선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건조된다. 2000년 11월 22일 국방부는 자기 잠수함 사업자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했다. 이 결정이 발표되자 13년간 잠수함 8척을 건조해온 대우조선 잠수함 제작팀은 망연자실했다. 1987년 국방부와 잠수함 건조 계약을 맺은 대우조선은 1989년 2000함을 건조해 1994년 4월 해군에 인도했다. 첫 건조에서 시운전으로 성능을 확인한 후 인도하기까지 54개월이 걸렸는데 비슷한 U-209급을 건조해 인도하기까지 인도가 92개월, 브라질이 100개월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한 기록이었다. 1993년이 되자 1000억 원을 투자한 잠수함 전용 설비 시설이 최종 완공되었다. 3호 최무선함부터는 기술 축적을 앞당기면서 면허 생산에 들어가 비용을 포함한 국산화 비율이 30%로 높아지기 시작해 9호 역기함에서는 35%에 이르렀다. 그 후 페로나대형함을 진수하고 석 달이 지난 1999년 8월 대우수중 설계팀은 잠수함 기본 설계 시스템을 완성했다. 잠수함 설계 기술은 10여 선진국이 철저하게 통제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설계팀은 1호 장보고함 건조 때 들여온 기술을 분석하고 역설계하며 2년 4개월을 매달린 끝에 잠수함 형상은 물론 디젤 발전기, 배터리, 추진 전동기 같은 장비를 배치하고 설계 과정의 모든 자료를 관리하고 계산하는 기본 설계를 완성했다. 일부 핵심 기술만 더 확보하면 한국형 잠수함 설계와 기술 수출이 가능한 단계에 올랐다. 잠수함을 건조할 때 가장 중요한 기술은 경험이다. 잠수함은 설계도만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현장에서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터득한 기술로 만든다.
하대배 조선이 디젤 잠수함 분야에서 최고가 된 것도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 U-40에 탔던 3만 5천 명을 희생시키면서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친 덕분이다. 해군 장교 출신으로 설계 기술 개발을 주도한 대우조선 수중 설계팀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린 가장 중요한 경험과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조선소에 없어도 되는 덜 중요한 일부 기술은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 개발하면 된다. 하대배를 빼놓고 U-209 잠수함을 가장 잘 만드는 한국 잠수함의 개척자들이 독자적 잠수함을 설계할 수 있는 위치까지 진보해온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 평가단은 현대를 선택했다. 8척을 건조하면서 기술과 능력이 증명된 회사보다 아직 계획만 있을 뿐인 회사를 택한 것이다. 두 회사 모두 건조 능력이 있다고 보지만 시설, 기술, 인력에서 앞선 대우보다 국산화 달성 목표가 앞서고 재무 구조가 튼튼하며 가격까지 싼 현대중공업이 믿을 만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적어도 잠수함 분야에서는 13년간 제작해온 전문 회사와 건조 경험이 전혀 없는 신규 회사 사이에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국산화에 유리한 것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쪽이며 대우조선은 올해 38억 달러치를 수주할 만큼 장사도 잘해 잠수함을 인도받지 못할 위험이 없다. 값은 대우가 제시한 9,890억 원보다 현대의 9,450억 원이 싸지만 정작 가격이 문제라면 낮출 여지가 없는지 협상에서야 옳았다. 결론부터 말하자. 1,000억 원짜리 시설과 잘 훈련된 기술자 530명을 가지고도 사업에서 제외된 대우 잠수함 공장은 유지될 수 있는가? 평가단의 한 대령은 대우가 건조한 잠수함을 정비하면 문제가 없다고 한다. 실은 문제가 있다. 잠수함 정비에는 시설 능력의 6%만 쓰일 뿐이다. 대우는 지난해 1번함 정비를 137억 원에 계약해 끝냈고 올해는 2번함 정비를 140억 원에 계약해 작업 중이다. 정비는 60여 명이 작업해 8개월이면 끝나는 일이고 정비계약금에서는 인건비밖에 안 나온다. 하대배에 지출하는 자재비가 반이나 되는 데다 시운전 경비까지 제하면 순수 노무비는 60명의 8개월치에 불과하다. 머릿수를 축소해 나머지 470명은 수상선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이다. 결국 기술력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공장은 어떻게 하는가? 시설은 잠수함 전용으로 만든 것이어서 다른 용도로는 쓸 수도 없다. 폐업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이미 시설이 있는데도 잠수함 공장 하나를 더 만드느라 막대한 달러를 독일에 가져다주고 중복 투자를 하도록 허용할 때가 아니다. 현대도 잠수함을 만들 능력이 있겠지만 건조 물량이 충분치 않은데 투자만 하는 것은 여간 문제가 아니다. 잠수함 함장 출신으로 하대배 조선 부사장을 지닌 한스 제관은 이렇게 충고한다. 점차 일거리가 줄고 있어 여러 나라가 잠수함 건조 시설을 축소하거나 폐쇄하고 있다. 이런 형편의 또 하나의 시설을 만드는 것은 시장의 흐름으로 보아 이해하기 힘든 투자다. 그동안 대우가 잠수함 사업을 독점해 국방부가 견제할 방법이 없어 고심했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도 중복 투자를 강행해 남은 한쪽의 시설이 가동되지 못하도록 몰아가서는 안 된다. 대우가 선점한 것을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중하는 체제라고 이해하고 그들의 독주에 적절히 제동을 걸 방법을 찾는 것이 온당하다. 국방부는 유사시를 대비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복수업체를 만들었지만 두 회사가 공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09년까지 세 척만 만들기 때문이다. 대우 잠수함 공장은 마지막 9번함을 끝낸 후 일거리가 없다. 60여 명이 2000함을 정비하고 20명이 9번함을 시운전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불풀이 흩어져 수상선으로 가 있다. 이미 기술력은 무너져가고 있다. 앞으로 10여 년간 생산을 못한다면 폐업은 시간 문제다. 12월 1일 김대중 대통령은 차기 잠수함 사업에 대해 사업 진행 승인을 했다.
정부와 국방부는 이제라도 재고에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인 기술력이 유지되고 진보의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것이 온당하며 그래야 대다수 국민이 납득한다. 을 일부 분담합니다. 유기 소재 구조판은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적층시킨 얇은 층들로 이루어져 있고 각 층은 기지재료인 레진에 고강도 고탄성 저밀도의 강화섬유가 혼합되어 있으며 강화섬유의 재료로는 보통 탄소, 케블라 49 또는 유리섬유 등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지 재료로는 에폭시나 비스말레이미드 수지 같은 열경화성 소재, 폴리마이드 내열성 수지, 열가소성 수제 등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F-22A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는 열경화성 소재이며 열가소성 소재는 항공기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몇 년밖에 안 되지만 경화성 소재는 20여 년간 사용된 소재로 F-22에는 이 두 가지 소재가 적절하게 혼합되어 사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F-22는 스텔스 도료를 기체 전체가 아닌 일부에만 칠하는데 선배격인 F-117이나 B-2는 전체에 램을 칠했지만 F-22는 부드러운 곡면 설계를 사용하고 기체 표면에 램을 기체 표면에 장착하기 때문에 쉽게 벗겨지고 관리에 문제가 많은 스텔스 도료를 사용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F-22의 형태를 보면 전투기다운 형태인데 동체에 기본적으로 각 모듈을 연결하여 만들었는데 정비를 뒤에서 사다리를 오르거나 할 필요가 없도록 기체의 어떤 부분에서도 쉽게 점검창을 열고 접근할 수 있으며 기수부에 있는 대형 항전장비 격실 2개에는 100개가 넘는 항전장비 모듈이 수랭식 셰시에 수납되어 있고 각 모듈은 고장 난 모듈을 그대로 빼고 새 모듈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F-22는 전방동체가 기수 끝까지 이어지는 날개 동체 혼합 설계 방식을 채택하여 전방동체가 기수와 날개 앞부분에 있는 수동 능동 안테나를 포함한 다양한 컨펌물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사는 이 내장 센서들은 표적이 발산하는 전차를 18GHz의 주파수까지 수집하여 표적에 도달하는 시간과 도래강육도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센서를 통해 자동적으로 신호를 분석하여 표적의 위치를 확정할 수 있고 여기에 AN/APG-77, AESA 레이더가 수집하는 데이터와 합해지면 F-22A의 조종사는 목표 및 위협을 파악하게 됩니다. 기체의 가장자리의 각은 모두 날개 전연과 후연에 정렬되어 레이더 반사 면적인 RCS를 줄임으로써 스텔스의 성능을 극대화시키고 동체에는 측면에 2개, 중앙에 1개, 모두 3개의 동합 무장격실이 있습니다. F-22A 랩터의 전방 동체는 알루미늄과 복합물질고 만들어졌으며 앞쪽에 레이더 격벽과 조종석, 앞바퀴 칸, F1 연료탱크로 구성되며 와이어링 하니스 7과 조종계기, 항전장비 수납대, 캐노피 마운트 팔을 포함한 3,000개가 넘는 부속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길이는 5.1m, 폭 1.76m, 무게는 771kg입니다. 2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지는 전방동체는 2개의 세로대와 2개의 지지대로 연결되며 복합 소재로 만든 지지대는 F-22의 기수부, 흡기구, 주날개의 항공역학에 맞게 부드러운 형태로 연결되며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1m의 세로대는 조종석의 창문턱이 되며 그 위에 캐노피가 있습니다. 캐노피는 투명판 2개를 적층해 놓은 것으로 시라신 실마사에서 모놀리식 폴리카보네이트구로 가공하였고 덮개를 지탱하는 알루미늄 프레임은 8개의 잠금 장치로 잠그며 조종석 사다리는 조종사가 스스로 개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방동체의 25%는 전자 빈용접을 한 티타늄 붐으로 구성되며 티타늄 붐의 무게는 294kg이며 이것을 사용하면서 연결 장비가 필요 없게 되었고 해당 부분의 중량은 75%나 줄이고 엔진 격실 점검창은 티타늄 허니콤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방동체 다음은 중앙동체인데 이 부분은
F-22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부분이며 3개의 모듈로 조립해서 만들며 35%의 알루미늄, 23.5%의 복합 소재, 35%의 티타늄으로 구성되는데 4개의 티타늄 벌크헤드 중 하나가 역사상 현존하는 항공기들에 쓰이는 티타늄 단일 구조로는 가장 큽니다. 중앙동체는 길이 5.1m, 폭은 4.5m의 높이는 1.8m이며 무게는 3.85톤이나 되는데 유압, 전기, 보조 출력, 연료 개통 등 랩터의 모든 시스템들이 중앙동체를 거치는데 3개의 연료 탱크와 4개의 내부 무장격실, 6연장 20mm 발칸포, 보조 출력 장치가 모두 중앙동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방동체는 전방, 중앙동체를 제작한 로키드 마틴 4가 아닌 보잉 4가 제작을 담당하며 F-119PW100 엔진 2개를 탑재하고 환경제어 장치, 유압, 전기, 연료, 엔진 시스템에 부가 장비를 탑재하며 후방동체는 장시간의 초음속 비행과 고중력 기동이 버틸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었고 길이는 5.7m, 폭은 3.6m, 무게는 2.26톤이며 티타늄 67%, 알루미늄 22%, 복합 소재 11%로 구성됩니다. 주날개는 전연 후퇴각은 48도, 후연 전진각은 17도의 사다리꼴 모양이며 F-22의 날개 면적은 78.04제곱미터로 설계하여 적은 인력 하중을 확보하면서 F-22의 받음각 60도로 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날개 전연은 전체적으로 플랩이 설치되고 후연에는 작은 보조날개와 플랩이 있으며 수평 꼬리